네, 안녕하세요. 덴탈 파워하우스의 이창훈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특히 그 중에서 임신과 수유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치과의사인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ADA, 미국 치과의사협회, 산부인과협회에서 모두 필요한 치과 치료가 있다면 임산부는 지체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지연했을 때 받게 되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치과에서 진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기에 다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임신 2기 혹은 임신 중기라고 불리는 중간 텀에 치과 치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는 아무래도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임신 후기로 가면 아무래도 배가 좀 많이 부르고 누워서 오랫동안 치료 받으시는 게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2기 혹은 중기에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취제인 경우는 지금 허가된 마취제, 지금 거의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도카인 이런 제품들은 그 임산부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진통제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통제들은 임산부에게 안전합니다. 다만 임신 후기로 갔을 때는 그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을 좀 피해서 처방을 아마 해주실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 치과 치료를 미루시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치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도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치료들이 있긴 하거든요. 가령 미백 치료라든지 앞니 라미네이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루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의 치료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사랑의 발치, 그리고 꼭 필요한 신경 치료, 이런 것들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전합니다. ADA에서 이미 다 안전성을 클리어했는데요. 리도카인, 메피바카인, 에피네프린 함유된 마취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에피네프린이 있어야 마취제가 여러 군데로 퍼지지 않고 우리 마취한 그 곳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오래 머물어줘야 그 전체 신체 내 독성을 컨트롤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고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그 작은 마취제 들어있는, 그보다 더 조금 들어있는 에피네프린은 환자 그리고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 1차는 아세타미노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타이레놀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약제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부프로펜, 브루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임신 20주가 넘어가면 가능하면 회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하지만 우리 주치 산부인과 선생님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충분히 처방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항생제의 경우에는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는 모두 유효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 혹은 아목시실린 이런 약제들이고요. 세팔로스포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나 항생제 내성이 있다고 하면 벤코마이신 이런 것도 가능하신데 치과에서는 아마 거의 처방하신 선생님이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그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제들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태아에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향이 없고 수유 중단도 불필요하지만 원칙은 수유 직후에 항생제를 드시는 것을 보통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수유를 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어떤 감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항생제를, 안전한 항생제를 저희가 처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드시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엑스레이를 우리 임산부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그 미국 치의학회, 그 다음에
구강암변명 외과 학회에서 이미 나온 권고는 치과용 엑스레이가 태아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심지어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납 보호복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않고 치과의 진단을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해서 엑스레이 찍는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엑스레이는 입안을 작게 찍는 그 구강 내 표준화된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얼굴을 전체를 다, 치아를 전체를 다 찍을 수 있는 흔히 많이 찍는 파노라마 엑스레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유 중에서도 방사선 촬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납치마를 하면 방사선 노출을 이제 조금 더 그 신체 아래쪽으로, 우리 생각하는 이 몸통 쪽으로 나가는 산란선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요것도 의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치과뿐만이 아니라 의과 포함해서도 더 이상 납치마, 납 에이프론은 비권장하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 우리들의 인식과 이렇게 감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요건 다른 기회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촬영을 자꾸 유발하고 결국엔 재촬영을 함으로써 방사선 양을 늘린다라는 연구가 더 많아서 지금 모든 학회에서는 일상적인 차폐를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 중에 우리 치석 제거 그리고 치주 치료, 잇몸을 치료하는 이런 쪽의 치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치료를 조금 연기하자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임플란트의 경우는 선택적 시술이거든요. 영어로는 일렉티브 트리트먼트라는 건데, 우리 치과 치료의 원칙은 선택적 시술은 임산부에게는 연기를 하자 하는 것이 좋겠다가 기본적인 컨센서스거든요. 임플란트가 없으면 식사가 아예 안 된다라는 경우는 아마 임산부 같은 젊은 분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보통 치아 한 개가 빠지거나 뭐 두 개가 빠지거나 이런 정도 수준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좀 연기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임플란트 자체가 위험하거나 뭐 감염 가능성 높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보통 임플란트 치료에 연관된 치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뼈이식이라든지 상악동 거상이랄지 관련돼서 처방이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그 처방도 안전한 약을 쓴다고는 하지만 굳이 임산부에선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진 치료, 크라운 치료, 보철 치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진과 보철 치료에 들어가는 어떤 치료에 있어서 특별히 환자와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케미컬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뭐 시멘트로 치아에 붙여야 되니까 접착제를 써야 되는데, 역시나 태아나 환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발치는 반드시 시행합니다. 발치를 하지 않고 놔뒀을 때는 오히려 더 골수염 같은 추가적인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통증이 생기는 것들이 태아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발치 필요하면 시행합니다. 임산부인 경우에 특히 2기 그리고 3기로 넘어가면은 이미 배가 많이 부르죠. 이럴 때 누워 계시면 대정맥이 압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있을 때 살짝 옆으로 틀어드릴 수 있도록 자세를 중간중간 바꾸거나 아니면 쿠션을 대드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임신 중에는 갑자기 치료 끝나고 일어나셨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 와서 이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체어를 세울 때 좀 천천히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신할 수 있는 걸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FDA에서는 그 아말감 치료를 임산부에게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새로 아말감을 넣는 것 자체는 아말감을 넣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료 직후의 소량 단시간 사용 전혀 태아에 영향이 없고요. 그런 노출은 굉장히 작고 일시적이라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환자에게 데미지는 가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치주가 안 좋은 환자들에서 조산이나 저체중 아이가 출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요약하자면 치료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결과에서도 환자나 태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치주 치료는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치은염이라는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임신 중에는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이 이제 증가되는데, 에스트로겐은 혈관의 투과성을 좀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의 어떤 부풀어 오름을 가속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전체적인 그 면역을 조금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면역적인 공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잇몸이 훨씬 더 뻘겋게 크게 붓게 되는 이제 작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임신성 치은염이고, 임신성 치은염에서 우리가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변화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치아에 자극이 되는 걸 줄여주자. 그래서 치아 주변에 세균수, 치석량 이를 줄여주는 걸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과 오시면 깨끗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연구에 따르면 절반까지도, 임산부의 절반까지도 이게 임신성 치은염이 생긴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임신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임신의 어떤 기간 중에 입덧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구토를 하게 되고, 이렇게 구토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위산이 올라와서 치아에 묻게 되는데, 이렇게 치아에 묻어 있는 직후에 칫솔질을 하는 경우에 치아가 약간 그 산에 의해서 부식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토를 했다고 하면 바로 치아를 닦아내는 것보다, 입안에 붙어 있는 어떤 구토물을 닦아내는 것보다는 물로 한번 헹구시거나, 뭐 베이킹 소다를 물에 섞어서 헹군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하시고 한번 헹구신 다음에 이를 닦아내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치과에서 임신 중에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되느냐 하면 대부분 받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별 어려울 거 없고 위험할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알려주시는 게 좋은 게, 이거를 뭘 회피하자는 건 아니고요. 모든 치료에도 최적화된 어떤 프로토콜이나 약제들이나 어떤 처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워있는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을 쓸 때 어떤 약제가 조금 더 임산부에게 최적화된 약제일지, 이런 것들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듣고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시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신 사실은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그리고 응급으로 치과에 가야 되는 경우 대부분 경우에는 치과의 사전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치과의사협회와 그다음에 미국 그 산부인과 협회에서 안전하다고 권고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제 개별 위험 요소들이 환자마다, 그러니까 임산부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복잡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는 임산부라면 주치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 후 치과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임신 관련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래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아무래도 우리 보고 계신 아마도 임산부분들이실 텐데요. 좀 걱정을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덴탈 파워하우스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